국민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일부 깎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벌써 7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낸 사람은 기초연금 감액하고, 국민연금은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다 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하위 70%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70% 선에 걸려 있어.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겁니다. 25년 11월 기준 연금을 꼭 65세에 받아야 할까요? 55세가 유리할까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딱 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고요. 19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받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습니다. 이게 내가 받는 연금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의 구조상 이 연금을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할 수 있고요. 나는 좀 더 늦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 5년까지 또 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일찍 받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기 수령한다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하고요. 늦게 수령한다 그러면 1년에 7.2%씩 증액 수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늦게 개시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찍 수령하신 분들은 더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는데, 망한다는데, 망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뉴스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얘기는 앞으로 뭐 수십 년 후의 얘기고요. 지금 현재 연금을 일찍 받을까 늦춰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50대, 60대실 겁니다. 자, 이분들은 국민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실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셔야 될 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조만간 가실 분들, 자, 이분들은 빨리 받으셔야죠.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연금이 단 얼마라도 받아야지 생활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손가락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통장에 돈도 좀 있고 당장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건강도 괜찮아서 평균 수명 정도 한 80세까지는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조기 수령 65세 이전에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늦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늦춰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금 고갈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그냥 일찍 받으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평균 정도만 산다면 늦춰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상적으로 받을 나이가 6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65세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것을 5년간 당겨받게 되면 1년에 6%니까 최대 5년 당겨받게 되면 30% 감액된 금액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100만 원을 65세 받지 않고 5년간 늦춰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5년 후에 1년에 7.2% 총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100만 원인데 5년 당겨받음으로써 5년 일찍 받습니다. 일찍 시작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70만 원씩 평생 받고요. 5년을 늦춰 받은 사람은 136만 원, 거의 14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물론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시작한 사람이 기간이 10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금액이 더블이 돼요. 10년 먼저 받은 사람은 70만 원, 10년 늦게 받은 사람은 14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먼저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받으니까 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70만 원이면 1년이면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먼저 받는 거 아닙니까? 먼저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세에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블 14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680만 원. 이 금액을 계속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딱 70세에 연금을 개시한 사람이 10년간 딱 받아서 80세가 되면 누적 금액으로 60세에 10년 먼저 시작한 사람과 70세에 늦게 시작한 사람의 누적 금액이 같아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금액이 더블이니까 2배로 받기 때문에 그냥 먼저 받은 사람을 추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감안하지 않고 10년 정도를 더 받으신다면 80세까지 70세부터 80세까지 받으신다면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받아온 금액을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이면 다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추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8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60세부터 일찍 받은 사람은 계속 70만 원 받아야 되지만 70세부터 140만 원씩 받기 시작한 사람은 그냥 140만 원씩 평생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일찍 시작한 사람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불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80세가 넘어간다면 결국은 늦게 수령한 사람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자산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내가 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6, 7% 이상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이걸로 내가 수익을 내서 더 연 6, 7%, 뭐 1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받으셔야죠. 받아서 내가 운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뭐 2025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건 뭐 2025년도 한 해 얘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연금 개시하십시오. 하지만 괜히 개시했다가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금리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괜히 투자해보겠다고 했다가 뭐 날리거나 손실 보거나 이럴 바에야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매년 7.2%씩 연금액을 증액시켜주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아봐야 결국은 뭐 기초연금 감액되고 건강보험료 더 나오고 피부양도 탈락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도도 탈락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무서워서 국민연금을 줄이시겠다고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거 무서워서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서 금액을 적게 받으시겠다고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왜? 건강보험 제도도 그렇고 기초연금 제도도 그렇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국민연금을 주려거나 일찍 받아가지고 국민연금을 다운시켜놨는데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진다거나 건강보험 제도가 갑자기 강화된다거나 뭐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민연금을 다운시켜놔도 불행히도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나는 연간 2천만 원이 안 넘으려고 1,950만 원 맞춰놨는데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는 바람에 내년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국민연금 늘릴 건 늘려놓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더 낼까 덜 낼까를 고민하시는 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소탐대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늘 내일 하신다. 조만간 가실 거다. 그러면 일찍 받으십시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일찍 받으십시오. 자,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은 일찍 받는데 일찍 받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1년에 6%씩 팍팍팍 후려쳐서 감액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조기 수령 제도입니다. 이렇게 팍팍팍 내 연금 후려쳐가지고 감액당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그래서 어렵게 정말 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찍 받으십시오. 하지만 나는 좀 여유가 있어서 돈도 좀 있고 당장 뭐 국민연금 필요 없고 이런 여유 있는 부자들 이런 분들은 그냥 1년 늦춰서 7.2%씩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 국민연금 당장 안 받아도 되는 분들에게는 1년 늦출 때마다 7.2% 최대 36%까지 업그레이드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 드릴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아시겠죠? 어디에 줄 서시겠습니까? 잘 서십시오. 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일찍 받아야 되는데 확 그냥 빈익빈 엄청 감액해버리는 제도가 바로 이 조기 수령 제도가 되니까요.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은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연금 박사는 최대한 늦춰 받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올해까지 안 하면 수령액 반토막 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반토막 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과거에 못 낸 걸 지금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 납부가 아닙니다. 추가 납부는 지금 내던 거에 더 내는 것이고 추후 납부는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냈던 것을 지금 추후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추후 납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추후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가 얼마를 추후 납부하는가?
이걸 보실 때 그냥 내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몇 달 못 냈는데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못 낸 것 같아요. 한 달에 30만 원 10달 못 냈으니까 300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과거에 못 냈던 금액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못 냈던 기간만 갖고 옵니다. 그때 기간이 10달이든 뭐 30개월이건 100개월이건 그 기간만 갖고 와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많이 못 내가지고 한 100개월 못 냈다. 100개월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번 달 2025년 12월 이번 달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를 못 냈건 관계없이 내가 이번 달에 한 달에 10만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과거에 못 낸 기간이 100개월입니다. 그러면 월 보험료 10만원 곱하기 100개월 해서 1000만원의 추후납부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내는 것이 추후납부 방법인데 보험료가 올해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고정이 돼서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전이나 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소득이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는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릅니다. 그 다음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10, 10.5, 11, 11.5 해가지고 2033년까지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연금 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내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올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올해 보험료율 9%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년에 하시게 되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오른 보험료율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올해보다 내년에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라면 뭐 올해 10만 원이고 내년에 10만 5천 원이면 뭐 내년에 하면 5천 원만 더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추후납부는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왕창 내시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못 낸 기간이 뭐 100개월이다. 그럼 100개월치 보험료가 싸그리 다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어쨌든 0.5%포인트만 올라도 뭐 내 보험료가 올해 하시냐 내년에 하시냐에 따라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추후납부를 하실 계획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다. 이걸 내가 추후납부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전화해서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납부를 올해까지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또 법이 개정돼서 올해 신청하고 올해 납부를 완료해야지 올해 신청하고 납부를 내년 좀 한두 달 늦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또 오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청하고 올해 납부하시게 되면 올해 기준 보험료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 그러시면 결국은 내년에는 더 오른 보험료율로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추후납부 하시는 거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연금액으로만 보면 올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올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료도 저렴하게 추후납부하면서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음으로써 세금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소득이 없고 만약에 내년에 소득이 있다. 이러실 분들은 올해 보험료 좀 아끼겠다고 올해 추후납부 하실 수는 있겠으나 올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절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내년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차라리 보험료를 좀 더 내시더라도 내년에 추후납부해서 내년에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추후납부를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 수령 후 5년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안 주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을 합니다. 이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연계 감액제도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 제도죠. 사실 제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 연금을 개시한 이후로 5년간 내가 65세부터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70세까지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 무조건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 사업,
임대소득. 요 세 가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요 세 가지 소득이 있어야지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A값 대략 한 308만원, 309만원 정도 요 이하가 있으면 감액 안 되고요. 그 A값 초과한 309만원을 초과해야지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초과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액된 금액이 커져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국민연금 200만원 받는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많이 있다. 그러면 200만원 받는 것이 최대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일단 노후에 연금 개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9만원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득의 조건이 바로 근로사업 임대소득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런 소득은 얼마가 있던 관계없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열심히 나가서 몸 써서 일하겠다라고 해서 근로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업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고 주식해가지고 배당 받고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제도거든요. 노후에 오히려 더 일을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같이 초고령 사회에 65세 됐다고 쉬지 마시고 무슨 일이라도 하십시오. 소득을 만들어내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권장을 해놓고 막상 나가서 열심히 망치질하면서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 벌면 국민연금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루빨리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2026년부터는 좀 바뀔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냐? 국민연금 이 감액되는 기준 자체가 약간 바뀝니다. 소득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309만원 이하면은 감액이 안 되고 309만원 이상인 경우에 감액되는데 이 기준에서 플러스 200만원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을 되는 기준 금액이 309만원 더하기 200만원 해서 509만원. 이 A값은 맨날 바뀌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9만원 소득 금액 기준으로 실제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60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월 한 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 안 당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감액이 되겠죠. 대략적인 금액이고요. 이건 정확한 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서 이제 사실 노후에 뭐 근로 사업을 해서 월 600만원 이상 벌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금 수령자분들은 국민연금 소득이 있다고 감액이 되시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될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이렇게 감액되면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감액되는 걸 그냥 받으면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감액 제도가 있지만 이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5년 연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65세부터 연금 받아야 되는데 소득이 좀 많아가지고 이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절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반토막 감액된 연금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국민연금공단 전화해서 내가 5년간 국민연금 안 받고 연기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5년간 소득이 있어도 안 받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되고요. 5년간 연기를 하기 때문에 7.2%씩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 36%가 더 업그레이드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액도 안 당하는 것이죠. 결국은 국민연금은 감액 제도가 있지만 연기한다면 감액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그냥 감액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별 전 이혼했거나 사별 후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자,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쌓았는데 내가 받기 전이라든가 혹은 연금 개시 후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게 될 연금, 내가 받던 연금의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유족은 이제 배우자가 되겠죠. 네,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유족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랑 사망하시는 시점에 배우자랑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배우자에게 당연히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그렇죠? 네, 황혼 후에 노후에도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혼하게 되면 뭐죠?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국민연금 부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200만 원 받고 있어. 200만 원. 근데 내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유족임금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을 배우자에게 주려고 보니까 배우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끝! 못 받아요. 네, 아무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혼한 배우자는 아예 못 받느냐? 그렇지 않죠. 이혼한 배우자는 뭘 받게 되냐면 분할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분할연금. 자, 나랑 내 배우자랑 같이 국민연금을 냈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러면 같이 산 것에 대한 비율은 분할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전체 기간을 같이 살아서 내가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데 나 1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 이렇게 분할한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연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받던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배우자가 65세가 넘어서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있다면 분할 받고 끝나는 거야. 나 1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각각 100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은 했어요. 근데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어. 예를 들면 60세에 이혼을 한 거예요. 60세에 이혼을 했는데 아직 연금이 개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61세에 사망하셨어요. 60세에 이혼을 하고 61세에 사망을 해요. 자, 61세에 사망해서 하면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분할연금은 개시가 안 됐습니다.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에게 주려고 보니까 이혼했으니까 배우자가 없지 않습니까? 끝이에요. 끝. 자녀들은 다 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아낼 건데 유족연금이 먼저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분할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65세가 돼서 분할연금 받은 이후에 사망한다면 이미 각각의 연금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 지급하기 전에 유족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분할연금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혼하실 분들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내가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유족연금 받았습니다. 유족연금 받았는데 받다가 보면 내가 이제 뭐전 배우자는 돌아가셨죠. 뭐 남편이라고 합시다.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유족연금 받고 있어. 이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살다가 이제 혼자 사니까 심심해가지고 다른 분과 재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혼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전 배우자로부터 받고 있는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아시겠죠? 소멸됩니다. 소멸. 내가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재혼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유족연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고민하고 재혼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사랑한다고 재혼했다가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정말 좋으니까 재혼하셨어요. 근데 재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또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또 재혼해서 살다가 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럼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포기했던 유족연금 살아날까요? 안 살아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홀로 되셔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사별하시고 홀로 되셔가지고 사시다가 유족연금을 받고 살고 계시다면 재혼은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냥 재혼을 하는 것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제도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사라진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좀 무리한 법안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자 사시는 분들 절대로 재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재혼할 때는 유족연금이 소멸된다는 사실 꼭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유족연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포기할 만 하겠지만 유족연금이 내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절대 재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혼 안 하면 사실혼도 안 됩니다. 사실혼도 발각되면 전액 환수됩니다. 아시겠죠? 재혼, 사실혼 다 안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져서 4대 보험을 안 내겠다는 사람들에겐 어떤 위험이 있나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20, 30대라면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2050년, 60년쯤 되면은 앞으로 3, 40년 후가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지급을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급 보장이 명문화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보다 좀 더 적은 금액을 받을 거니까 20, 30대가 3, 40년 후에 국민연금 받을 걸 고민해서 이게 불투명하다. 국민연금을 좀 내가 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게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충분히 오케이. 하지만 지금 5, 60대 이제 조만간 연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국민연금이 내가 5, 60대인데 국민연금 조만간 망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안 내거나 뭐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그나마 조금 더 늦춰지니까요. 우리 5, 60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좀 적게 받으시고, 아니 그냥 아예 포기해주세요. 포기. 그냥 어차피 망할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 공단 전화해가지고 제가 국민연금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덕분에 국민연금이 훨씬 더 안정돼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금 고갈이 더 늦춰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 5, 60대가 지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가짜뉴스 듣고 와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뭐 망할 거니까 하지 말자. 나중에 평생 후회예요. 평생 후회. 88년도, 90년도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국민연금 뭐 초창기였는데 그때 국민연금 뭐 국가가 가져가서 뭐 안 준다, 이거 날려먹는다 그래가지고 다 국민연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국민연금 한 사람들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그때 좀 더 낼 걸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서 이상한 뉴스 듣고 와가지고 야 국민연금 조만간 망하니까 내지 말자, 조금 받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20, 30대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40대, 50대, 60대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중에 1순위가 국민연금이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민연금을 더 내시고 그리고 더 많이 불리셔서 그리고 많이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내가지고 많이 받으면 뭐 기금엔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많이 늘리셔가지고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받아서 잘 써주십시오. 받아가지고 꼭꼭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지 말고 잘 써주시면,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가지고 200만 원 열심히 소비를 해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이제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진짜 국가를 위한다. 그러면 저기 뭐야 전통시장 가가지고 열심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고생하시는데 가서 막 써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 다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연금을 뭐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자꾸 안 쓰고 쥐고만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받아서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70만 명의 노인이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음에도 기초연금이 깎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뭐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한 달에 34만 원, 요거 매년 바뀌거든요. 거의 연간 4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재산이 없다, 소득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만 하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죠? 결국은 이 기초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지제도면 그 기준이 되면 다 받아야 되는데 그 70%, 하위 70%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일부 깎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뭐 벌써 7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뭐 제도가 잘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불만스러운 제도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기초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국가가 복지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이잖아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9%를 열심히 내가지고 국민연금 불려왔고,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주는 건데 내가 돈이 별로 재산이 없어가지고 기초연금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내가 낸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왜 깎냐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 제도가 이렇습니다. 어떤 제도냐?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그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이 안 돼요. 또 매년 바뀌는데 월 한 50만 원 정도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34만 원 받아야 될 국민연금이 17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 국민연금은 내가 낸 거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주는 건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그럼 나는 국민연금을 왜 낸 거지?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낸 사람은 기초연금 감액하고 국민연금은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다 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어떤 이제 의도가 있냐면 이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건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내에 A와 B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내가 낸 거, 여러분이 내신 거에 대한 연금에 대한 기여분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한 달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한 70만 원은 내가 낸 돈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 공식을 계산하는 것 중에서 A 값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가 전 국민 평균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국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중에 여러분이 내신 것에 대한 기여분도 있지만 국가가 복지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 복지 비중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도 복지를 주다 보니까 복지가 중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만큼은 깎겠다. 그래서 국민연금 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국가가 지원했던 비중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 국민연금 많이 열심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요거를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일부 수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기초연금 깎는 거 요걸 수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냥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 깎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현재 바뀌는 건 없고요. 다만 그래서 국민연금 열심히 내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된다는 건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장 잔액이 일정 수준보다 얼마나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거다 보니까 이 하위 70%, 이 선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3등과 4등을 자르는, 이 70% 선을 자르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소득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뭐 집도 있고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재산도 다 봅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금액 기준으로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대략 한 월 228만 원 정도, 그다음에 둘이 사는 부부 가구는 월 364만 원 정도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요 기준도 매년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집밖에 없다. 집밖에. 진짜 소득도 하나도 없고 은행에 예금도 하나도 없고 집밖에 없다. 그러면 대략 한 15, 20억짜리 집에 살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한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시세로 15억이에요. 그럼 사실 되게 이제 비싼 집이죠. 15억짜리 집이지만 기초연금 판정할 때 15억짜리 시세로 실거래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자, 그러면 15억짜리 집이지만 공시가격은 예를 들면 한 10억, 11억밖에 안 돼요. 자, 그럼 10억짜리 공시가격 집입니다.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거기서 주거공제에서 일반적인 기본공제 한 1억 빼줍니다. 그럼 한 9억 됩니다. 9억. 자, 그 9억에 4%를 곱해요. 4%. 그럼 9, 4, 36이니까 3,600만 원이죠. 그리고 9억에서 3,600만 원이니까 그걸 또 11로 나눕니다. 그럼 월 300만 원이에요.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10억이고 거기서 주거공제 1억 빼주고 그 9억에 대해서 4%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의 12분의 1 하게 되면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64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다른 소득 아무것도 다른 자산 없이 부동산만 있을 경우에 15억짜리 집에 살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또 집은 없는데 현금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통장 잔액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통장에 캐시로 10억 있어. 10억. 그죠? 야, 현금 10억 있으면 얼마 전에 보고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현금 금융자산 10억 있는 사람이 0.92%,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현금 10억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현금 10억. 자, 나는 현금 10억 있어. 그런데 집은 없어. 집은 없고요. 그냥 뭐 어디 노숙을 해, 노숙.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10억 있어. 이 사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10억. 10억에서 곱하기 9% 하게 되면 10억에서 곱하기 4%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럼 4천만 원 나오죠? 4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월 34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만약에 부부가구인데 부부가 아무것도 없이 통장에 10억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이 월 3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60만 원이라는 기초연금 기준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건 되게 이제 과한 케이스죠. 노숙을 하면서 통장에 10억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죠? 네. 통장에 한 푼도 없으면서 집만 20억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걸 같이 좀 잘 조정해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 수도권에 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도 연금 조금 받으면서 뭐 이러신 분들도 웬만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방송 보시면서 나는 기초연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기초연금 신청해 보시면 여러분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부부 감액 제도 등 기초연금이 억울하게 감액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되는 거 좀 전에 설명드렸죠. 기본적인 그 기초연금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이게 좀 억울하죠. 자, 왜냐면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면 월 3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34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받아. 기초연금은 그 가구별로 판단하거든요.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면 단독 가구, 같이 살면 부부 가구로 해요. 자, 그래서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부부 각각 주는 거거든요. 뭐 한 집에다 34만 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도 34만 원, 부인도 34만 원, 둘이 합쳐서 68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부부잖아, 부부. 같이 받잖아. 자, 그럼 이제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혼자 사는 사람이 34만 원 필요하다면 둘이 살면 68만 원 필요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뭐 숟가락 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생활비가 더블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관리비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34만 원 지급하지만 둘이 사시는 분들은 2배로 생활비가 드는 건 아니니 각각 20%씩 깎자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시게 되면 34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20% 감액된 27, 27 해가지고 약 한 54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부부들은 좀 불만인 겁니다.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다 주면서 부부가 무슨 죄라고, 부부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20%씩 깎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부부가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배로 되는 건 아니니 이걸 깎겠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만간 어떻게 바뀌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다, 좀 깎아도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계층, 저소득층,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혼자 살아도 힘들지만 둘이 살면 더 힘들어요. 그죠? 네, 왜냐면 뭐 예를 들면 3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은 단칸방에 혼자 사는 거하고 둘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단칸방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20% 감액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낮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 그 공통비용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둘, 셋, 넷 늘어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부감액 제도를 어떻게 바꿀 예정이냐, 소득이 낮으신 분들, 뭐 하위 뭐 40%, 30% 그 이하이신 분들은 부부감액 제도를 점점점 완화해 주겠다. 지금은 20% 감액하지만 앞으로는 10%만 감액을 하고 5%만 감액하고 향후에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부 감액을 없애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받으면서도 부부 감액을 받으시게 되겠지만 진짜 저소득층에게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진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억울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1, 2, 3등 못 받고요. 4, 5, 6, 7, 8, 9, 10등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 하위 10등에 있으신 분들, 제일 꼴찌, 제일 마지막에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아니 4, 5, 6, 7, 8, 9는 주는데 정작 필요한 10은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위에 계신 분들은 기초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국가가 지원하는 오히려 좀 더 큰 차원의 복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왜냐면 기초연금 받아버리면 생계급여가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초연금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분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복지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또 못 받는 상황이 발생돼서 진짜 이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조만간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노후 준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박탈되어도 다시 신청해서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이게 박탈된다고요?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하위 70%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예 그냥 소득이 많지 않다면 나는 기초연금 계속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딱 그 70% 선에 걸려 있어. 올해는 합격돼가 기초연금 받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갑자기 어디서 누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든가, 갑자기 좀 주식이 올랐다든가, 이자가 늘어났다든가,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값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오르게 되면 내년에 혹은 6개월 후에 기초연금이 탈락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들어오면 받았다가 또 기준에 탈락되면 못 받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재산이 늘어난다면 탈락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탈락됐습니다. 하지만 탈락됐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갑자기 또 기초연금 기준이 또 상향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이 또 줄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설령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에 탈락됐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라도 자격이 되면 그때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신청해 놓으시면 5년간 국가가 체크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기초연금 자격이 되시면 알려드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 만약 1억 원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굴리는 것이 좋을까요? 은퇴하셨고요. 1억 원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내가 캐시로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금이 보통 한 몇천만 원에서 한 1, 2억은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면 1억 원 가지고 여유자금이니까 이걸로 내가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이 1억 원 가지고 어떻게든 내 노후를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1억 원은 제대로 굴리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겠지만 위험자산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해왔다면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주식 해본 적도 없고 좀 해봤는데 날렸고 이렇게 조용하게 안전하게 살아오셨다가 은퇴 후에 이제 퇴직금 1억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무리한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 여러분 보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딴 일하고 살다가 나와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상가 투자했다가 결국 싸그리 날렸지 않습니까?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이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운영할까를 고민해 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 1억 원 전체를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율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1억, 내가 좀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한 50% 이상은 투자해보겠다. 그러면 5천만 원은 정기 예금에 두시고요. 5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싫으니까, 위험한 게 싫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더 하고 싶어. 그러면 7천만 원은 정기 예금에 두시고 3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먼저 안전자산, 지켜야 되는 자산과 투자해야 되는 자산, 두 개 자산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 구분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그냥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더 커지기도 하고 손실 본다고 물타기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이 3천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량한 펀드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자, 그럼 펀드가 뭐가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펀드 중에서 연금 전용 펀드, 은퇴 후에 운영할 수 있는 펀드로 TD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 목표하는 시점을 정해놓고 맞춰서 운영해주는 펀드입니다. TDF는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2030, 2040, 2050, 2060, 2070 이렇게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TDF 2030은 무슨 얘기냐? 2030년에 은퇴한다는 기준으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TDF 2060 무슨 얘기냐? 2060년에 은퇴한다는 목표로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숫자가 낮을수록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운용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2040년, 2050년, 2060년 점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숫자가 클수록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운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은퇴를 2030년에 할 거니까 TDF 2030을 하겠다. 나는 2040년에 은퇴할 거니까 TDF 2040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보고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2050, 2060 숫자가 높은 거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앞으로 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 좀 안정적이고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숫자가 낮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내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의 주식시장, 투자시장이 좋을 것 같다? 숫자가 높은 TDF. 내가 앞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 숫자가 낮은 TDF. 숫자가 높은 TDF를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수익 내기 싫다. 더 위험하니까. 그러신 분들은 높은 TDF를 매도, 팔아서 숫자가 낮은 TDF를 또 바꿔 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나눠서 그걸 가지고 목돈으로 운용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목돈으로 운용하는 방법은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검은 월요일이 와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10% 폭락해봐요.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0% 폭락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50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되게 두려우시죠? 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만약에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이 퇴직금, IRP 통장에 있다면 방법이 있어요. 뭐냐? 1억 전체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1억은 안전자산에 묶어두시고 거기서 연금으로 계셔하는 겁니다. 연금으로. 1억 원이 있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연금으로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1억을 운용하려고 생각해봤더니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걸 괜히 했다가 날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투자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목돈으로 하는 것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하지만 목돈을 하지 말고 거기서 빼서 적립식으로 분할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1억을 투자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1억을 연금으로 개시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러면 위험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 경험이 적거나 목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IRP나 혹은 여러분 통장에서 적립식으로 연금으로 개시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빼서 그걸 적립식으로 운용하는 방법 꼭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 중에서 적립식으로 펀드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적립식으로 뭐 ETF를 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립식으로 더 좋은 연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뭐 최저보증 7%, 8% 이런 좋은 개인 연금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금들을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15년 후에 더 많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목돈으로 굴리는 방법도 있고 연금으로 개시해서 적립식으로 굴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후에도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후에 평생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자산을 가지고 10년, 20년 나눠 쓴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월급, 종신연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연금 상품들 중에서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나옵니까? 10년만 나오고 끝납니까? 20년만 나오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생 월급, 평생 연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후준비 1순위, 국민연금 당연히 챙기시면 이 연금이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급될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평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연금도 확정 기간으로 받을지 종신으로 받을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자의 90% 이상이 전부 다 종신지급형 또는 종신지급 혼합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다 평생 받는 걸로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확정 받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주택연금도 마찬가지 선택해서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언제까지 받습니까? 내 집에 살면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노후에 평생 월급,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생명보험의 연금보험, 연금보험 상품 중에서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는 경우,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하고요, 주택연금 종신지급형, 그 다음에 연금보험의 종신연금형. 요 세 가지가 평생 월급으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 중에서 종신연금이 가능한 상품들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종신연금으로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 연금을 언제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연금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 이외에 다른 연금들, 연금 펀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연금 신탁, 연금 이런 상품들은 종신연금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내가 운용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받으면서 평생 잘 뺏쓴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운용을 잘 못했다거나 혹은 만약에 많이 빨리 뺏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10년, 20년 받고 고갈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연금을 다 쓰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괜찮겠지만, 연금을 다 쓰고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일반적인 연금 상품들은 전부 다 확정 기간으로 받는 겁니다. 10년, 20년 나눠 받고 남아있으면 계속 더 받겠지만, 만약에 잔액이 고갈된다면 더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연금보험, 국민연금, 주택연금의 종신지급형, 이 세 가지 옵션은 전부 다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기능, 사회 보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지급하는 것이고요.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도 유족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은 일찍 돌아가셔서 만약에 집값 대비해서 받아가신 금액이 적다, 남았다, 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개인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보험 종신연금형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금액이 자녀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남은 금액이 일시불로 자녀에게 또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종신연금 다 마찬가지, 평생 오래 사시면 연금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일찍 돌아가신다고 하셔도 남은 금액이 전부 다 자녀에게 상속되는 기준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유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개인자산, 주택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개인자산은 남은 금액을 내가 지정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요,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 자녀 이런 분이 없다면 결국은 더 이상 지급은 안 되겠죠.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평생 월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를 잘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확정 기간 10년, 20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단식으로 쌓으신다면 노후 설계를 잘 할 수 있겠죠. 노후에 ETF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여러분 연금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연금 펀드, IRP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연말에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이런 상품도 많이 하시고요. 기왕 또 연금 준비했으니까 그걸로 내가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펀드들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꼭 하셔야 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연금 펀드나 IRP에서 우량한 TDF라든가 우량한 펀드를 사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ETF를 하시는 거예요. IRP에서도 ETF가 가능하고요, 연금 펀드에서도 ETF를 사시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제가 연금을 20년간 해왔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연금 펀드나 IRP에서 ETF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광고에도 보니까 무슨 증권은, 연금은, ETF는 무슨 증권 이거 홍보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광고입니다. 아시겠죠? 노후 연금엔 ETF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돈을 모으겠다. 그러면 내가 무슨 ETF를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은 10년, 20년, 30년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장기적으로 모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연금을 저축해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ETF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반 펀드는 그냥 기준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ETF는 이걸 내가 자동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펀드가 ETF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실시간으로 매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ETF를 초 단위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건 과연 좋을까요? 나는 내가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사고 싶어. 근데 일반 펀드를 샀더니 오늘 샀더니 뭐 3일 후에 매수가 된대. 3일 후에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 싫어. 난 지금 내가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ETF를 실시간 매도할 수 있는 ETF를 사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매달 50만 원씩 내가 사기로 했어요. 자, 매달 25일 날. 자, 25일 날 50만 원이 입금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야. 첫 달은 샀어. 근데 두 번째 달 이제 살려고 보니까 또 25일 날 50만 원 들어가지고 ETF 살려고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사는 것보다 점심만 먹고 와서 사자. 점심 먹고 오면 더 떨어질 테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또 점심 먹고 와. 점심 먹고 왔더니 계속 떨어져. 어떻게 돼? 한 2시, 3시가 됐는데 또 사야 되는데 아직도 못 사고 있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좀 넘어가자. 내일 사자, 내일. 응? 그래가지고 그냥 25일 날 사기로 해놓고 오늘은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일 날 됐습니다. 26일 딱 아침에 9시에 장이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대폭 상승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샀어야 되는 건데 어제 못 샀네. 오늘 어떡하지? 또 올랐는데 어떡하냐, 또 올라갔는데 좀 기다릴까?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못 사. 또 안 사. 27일이 됐어. 살려고 봤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25일날 샀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또 못 사요. 응? 또 28일 됐더니 또 떨어져. 좀 살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아직도 비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노후를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것에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황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시장을 예측하다 보면 결국 노후 준비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더 수익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ETF를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ETF는 자동 이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은행에서 IRP를 가입하신 분들은 ETF를 사도 은행이 알아서 자동으로 매수해 주더라고요. 그쵸?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ETF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고 자동이체, 내가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매수가 된다면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황을 분석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을 예측한다? 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투자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상을 뛰는데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어요. 그러면 100m 달리기 뛰는 사람은 10초, 20초 내에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죠. 그런데 40.195km 연금 장거리를 가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죽어라 뛰면 되겠습니까? 죽어라 뛰면 결국은 1km도 못 가서 쓰러져요. 장거리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금 준비하신 분들이 연금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시작하자마자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다 죽어라 지금 ETF를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쓸모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연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어떻게? 우량한 펀드에 자동 이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좀 예측을 잘해가지고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업무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체가 돼서 연금 펀드를 매수하다 보면 결국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통장에 더 많은 금액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걸 내가 실시간으로 ETF를 트레이딩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ETF를 하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동이체, 정기적으로 시장에 신경 쓰지 않고 바이 앤 홀드 사서 묻어둘 수 있으면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주식을 보면서 연금 투자를 가지고 시황을 예측하면서 실시간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팔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은 관점을 잘 보시면서 연금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정확히 어떻게 변경되나요? 이게 그래서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받아갖고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더 미루는 거 아니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구하를 더 늦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조금 더 이제 제도를 바꾼 것이죠. 첫 번째,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2025년까지는 소득의 9%를 내는 것이 보험료율이었지만 이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2026년에 9.5%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2027년이 되면 소득의 10%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2028년 되면 소득의 10.5% 이게 쭉 올라가서 2033년이 되면 소득의 13%의 보험료를 내시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최고 상한선이 57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게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거의 한 80만 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매년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또 상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2033년쯤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월 100만 원 내시는 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그러면 연금 받는 금액도 올라가냐? 사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라가고 내는 건 더 올리고 받는 건 깎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금이 좀 더 안정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는데 받는 금액도 깎는다? 그러면 사실 좀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 받는 연금액은 살짝 올립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43%로 살짝 오르거든요. 요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유지. 그래서 앞으로 보험료율은 계속 올라가고요. 연금 받는 금액은 지금보다 살짝 올라가서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율은 최대 13%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연금 받는 금액은 소득 대체율 43% 구간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바뀌니까 어쨌든 지금보다 좋아진다기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것이니까 좀 감내하셔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 누구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받는 금액을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는 금액만 올라가는 것인데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내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이 큰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기간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과거에 저렴할 때 많이 내왔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이 저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20, 30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는 1, 20년, 많게는 3, 40년을 내셔야 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연금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받아갖고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더 미루는 거 아니냐, 그쵸? 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될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정책만 변경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물론 젊은이들이 또 상대적으로 또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고통을 조금 더 완화하고자 몇 가지 젊은이들을 위한 대책을 변경하긴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용만 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 젊은이들을 위해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군대 갔다 온 기간에 대해서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까지도 있었는데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기존은 6개월만 인정해줬는데 이걸 12개월로 연장이 되는 것이 이번에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군대는 남자 갔다 오죠. 여자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 제도가 바뀌는데 출산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산한 경우에 둘째 자녀부터 둘째, 셋째 이 경우에 낳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줬거든요. 추가로. 자,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첫째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받고요.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이렇게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으신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제도지만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안 낳을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만 사실 이걸 남자가 크레딧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군복무 크레딧은 남자만 적용받지만 출산 크레딧은 부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각각이라는 게 각각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을래? 내가 받을래? 반반 받을래? 이걸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제도가 바뀝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 지급 보장하겠다는 문구가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만 있었어요. 그죠? 지급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들이 있어서 이번에 국민연금법 제3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연금을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명문화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앞으로 못 받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명문화됐다고 우리가 뭐 무조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로 제도적으로 다 돼 있으면 뭐해? 회사가 망하면 못 받는 건데.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뭐가 더 다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급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민연금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자, 여러 가지 좀 이제 연금 관련된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 제도가 변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이 퇴직금 제도가 뭐냐?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퇴직금 제도는 뭐냐면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제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을 쌓아서 나갈 때 일시금으로 받아 나가는 제도였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날려먹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다 까먹는 겁니다. 노후에 어떤 연금으로서의 안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사기당하거나 뭐 날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 퇴직금이 이렇게 해서는 불안하다, 일단 회사가 망하면 못 받고 일시금 받아가지고 퇴직연금으로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퇴직금 제도보다는 더 좋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자 라고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벌써 20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가 모든 기업에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퇴직연금 제도는 뭐냐?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거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재직 시절부터 꾸준하게 종업원들이 불리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IRP라는 퇴직연금 통장으로 받아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아라, 이렇게 국가가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뭐냐? 결국은 퇴직금 제도는 과거의 제도이기 때문에 얘를 빨리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퇴직금 제도 폐지,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일어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면 그럼 더 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일시금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가 아예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일시금 받는 방법을 막아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없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아도 되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안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일시금 받는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돼서 이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 IRP에 있는 연금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걸 일시불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입자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일시금으로는 영원히 못 받는다? 라는 뉴스는 틀린 뉴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차이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를 다 내시면 됩니다. 그냥 세금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내야 될 세금, 중과세 없어요. 그냥 내야 될 세금을 다 내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국가가 퇴직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40%, 앞으로 제도가 또 바뀌면 50%까지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내야 될 세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깎아주고 일시불로 받으면 다 내는 겁니다. 세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시금으로 받냐 연금으로 받냐의 어떤 선택, 그 강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의 차이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세금 내고 일시불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당장 필요 없다 그럼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면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어서 퇴직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근속을 하고 퇴직금 1억 받아 나오면 퇴직소득세는 1%입니다. 1%. 1억 받아 나오면서 퇴직소득세 1%, 100만 원 세금 낸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억을 IRP로 받아서 일시불로 빼버리면 100만 원 세금 내고 9,900만 원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내야 될 세금이 1%니까. 자, 근데 이걸 연금으로 나눠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야 될 세금 100만 원에 30% 할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10년간 나눠 받으면서 30만 원 할인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 메리트는 없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연금액을 최대로 받으려면 유형별 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이제 연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받으신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가실 때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대기업을 들어갈 것인가, 중소기업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뭐 삼성을 들어갈 거야, LG를 들어갈 거야, 아니면 하여튼 이 일을 할 거야, 저 일을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두 직장, 세 직장을 한 번에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 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데, 뭐 가장 근무 환경이 좋은 데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하나의 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고요, 개인연금도 있고요, 뭐 IRP도 있고요, 연금보험도 있고요, 뭐 주택연금도 있고요. 다양한 연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연금도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금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그냥 내가 65세에 연금 은퇴한다 그러면 65세에 모든 연금을 한 번에 싹 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뭐 계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엑셀 시트를 만드는 거 보면 60세 퇴직 뭐 그때 살고 있다가 65세 연금 싹 개시해가지고 뭐 얼마 이거 쫙쫙 해줘 얼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시점에 모든 연금을 한 번에 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금이 여러 가지라면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개시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 개시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는다고 무조건 다 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연금이 특히 많으신 분들은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개시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연금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라도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연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 몇 개 없고 정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무조건 받아 쓰셔야죠. 그런데 내가 연금이 여러 개가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연금 중에서 뭘 먼저 개시할까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개시하느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을 늦출수록 수익률이 더 많이 불어나는 연금이 있고요, 연금을 늦춰도 수익이 많이 불어나지 않는 저금리 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더 많이 불어나는 연금이 있다면 이 연금은 일찍 받으면 안 돼요. 최대한 늦춰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연금을 늦춰봐야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연금이라면 이건 빨리 땡겨서 받으셔야죠. 도봐야 뭐 하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손실만 날 수도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수익이 잘 나는 연금이 뭐죠?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올라갑니다.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뵀는데 이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아서 뭐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은행에 묻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은행에 묻어두셨는데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때 이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쓰지도 않을 돈 받아가지고 그냥 금리도 거의 없는 은행에 넣어둘 돈 뭐하러 수령하셨어요? 연기하셔야죠. 그죠? 이걸 그냥 수령 안 하고 연기하게 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죠? 말씀드렸어요. 당장 지금 가서 다시 연기하시라고. 여러분, 국민연금을 수령하셨다 하더라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필요 없다면 다시 전화해서 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기하십시오. 국민연금은 늦출수록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일찍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필요하면 받으셔야죠. 하지만 늦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수익이 잘 나는 연금들은 이제 늦춰받으세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일찍 받습니까? 그죠? 수익이 안 나는 연금부터 먼저 뺏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높은 연금들은 늦게 받고 수익이 낮은 연금들은 빨리 받고,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금저축 IRP를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맥스 최대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금 펀드, 연금 저축, 연금 IRP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 합산해서 여러분들이 연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1,500만 원 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500만 원 이내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연금 저축이나 IRP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10년, 20년 나눠받아도 연간 1,500만 원 안 넘어가. 이런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연금저축 IRP에 내가 많이 불입을 하고 수익도 나가지고 몇 억씩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예를 들면 3억이 있어요. 3억이 있다면 연간 1,500만 원씩 빼지 않습니까? 20년 지나도 다 못 뺍니다. 아시겠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못 쓰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연금저축 IRP에 많은 금액이 쌓여 있다면 이분들은 빨리 인출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더 불려서 밀어서 인출하겠다고 해가지고 70세, 80세부터 시작했는데 빼고 보니까 1년에 1,500밖에 못 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사적 연금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일찍 인출하는 게 좋겠죠. 자,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 나이가 70대 초반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이사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택연금 받다가 이사 가도 계속 주택연금은 승계가 됩니다. 다만 좀 복잡해지죠. 주택 가격을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재건축 이렇게 되면 또 연금액이 좀 달라지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 받다가 재건축이 되면 내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이주비가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든지 55세 이후만 되면 가능하지만 주거가 안정된 이후에 가입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대 초중반입니다. 이때쯤 연금으로 개시해서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또 연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는 진짜 연금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 문제들을 그냥 한 번에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냐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변비에 걸려 있습니다. 변비 걸려보신 거 아시겠죠? 뭐예요? 계속 먹긴 먹는데 못 사는 거예요. 싸지를 못하니까 계속 장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싸야 됩니다. 먹었으면 싸야 또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먹고 불리기만 하고 싸지를 못하면 각종 병에 걸리겠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불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불리고 모은 자산을 쓸 줄을 몰라. 안 써. 계속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비예요. 그게 자꾸 여러분 자산의 축적만 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돈이 썩기 시작합니다. 썩어서 뭐 돈이 실제 썩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신체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싸야 하듯이 돈도 마찬가지 잘 모았으면 잘 써줘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을 잘 써주는 것. 잘 씀으로써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내수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성화됨으로써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청년들이 가정이 안정되면서 그들이 이제 출산을, 아이를 낳기 시작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우리 사회가 소비를 늘려가는 것, 써주는 겁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산 바로 뭡니까? 주식? 부동산?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자산 바로 연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자산을 평생 안정적으로 잘 써주시는 것,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연금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